그날 밤 아내가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면서 현관문을 나서던 순간까지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코트 깃을 여미고 하이힐을 신고 가볍게 화장을 고치고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늘 그랬듯 늦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내 가슴 한가운데에는 설명하기 힘든 압박감이 둔하게 박혀 있었다. 불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질투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분했다. 그냥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오늘 밤 다른 사람의 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저 그런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내 안에서는 거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다. 나도 빨리 끝나면 좋지. 근데 알잖아. 클라이언트가 말 많으면 답 없어. 수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한 번 더 눌렀다. 평소 회사 갈 때 바르던 색보다 조금 더 진했다. 회사에서 야근할 때 쓰던 향수도 아니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나 둘이 여행 갈 때만 뿌리던 그 향수. 달콤하고 오래 남고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처럼 따라붙는 향. 차는 두고 갈 거야? 내가 물었다. 응, 대리 불러서 올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일단 지하철 타고 가려고. 말은 평범했지만 손이 가방끈을 쥔 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 떨리려고 더 세게 잡고 있는 것처럼. 현관 센서 등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아주 잠깐 예전의 수진을 떠올렸다. 밤마다 카톡으로 언제 와 보내던 사람. 비 오는 날이면 일부러 우산 안 챙기고 나가서 내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던 사람. 퇴근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만 사와도 그게 뭐라고 좋아하던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시차가 난 화면처럼 입은 웃는데 눈빛은 늦게 따라오는 느낌. 밥은 먹었어? 내가 다시 물었다. 괜히 잡담이라도 이어가고 싶어서. 회사에서 김밥 좀 먹었어. 너는 시켜 먹어. 라면만 먹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 말만 남기고 수지는 내게 허리를 기울였다. 예전처럼 입술에 입을 맞추지 않고 볼에 짧게 뽀뽀만 했다. 습관처럼, 예의처럼, 의무처럼. 나는 그 거리감이 더 아팠다. 문이 닫히고 도어록에 삑 소리를 내며 잠겼다. 짧은 전자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포구 오래된 아파트, 그 익숙한 현관문 소리가 그날따라 집에 봉인이라도 씌우는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봤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 누군가 옆집 문을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스스로 그 생각을 끊었다. 믿어야 할까? 의심해야 할까? 몸은 이미 대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머리는 끝까지 변명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진짜 일이겠지? 프로모션 받고 바빠진 거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카카오톡 위에 떠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 클럽 미팅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고 있어. 문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이모티콘도 하트도 느낌표도 없었다. 예전에는 그게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 낯설었다. 감정을 빼고 정보만 남긴 문장, 회사 메일 같았다. 예전에 우리 대화창은 달랐다. 오늘 끝나고 맥주 마실래? 집 가는 중, 보고 싶어. 도착하면 전화해. 이런 사소한 말들이 하루 종일 오갔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TV를 켰다가 바로 껐다. 소리는 시끄럽고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라면을 끓일까 하다가 속이 더부룩해질 것 같아서 그만뒀다. 싱크대 위에 놓인 그녀의 텀블러, 냉장고에 붙은 마트 영수증,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회사 명함들. 이 집 곳곳에 그녀의 생활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삶 안에서 나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처음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나는 눈을 감았다. 처음 수진을 본 건 대학 동기 민석의 집들이었다. 합정동 좁은 빌라, 사람들로 꽉 차서 양말을 신고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그런 집. 방 2개짜리 집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말소리들이 천장에 달라붙은 습기처럼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녔다. 나는 부엌 옆 서랍장 옆에 괜히 서 있었다. 아는 얼굴 몇 명과 인사를 나누다가 곧 대화가 끊어지자 맥주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음악은 시끄러웠고 사람들 웃음소리는 과장돼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한강바람이 불어오는데 실내는 숨막히게 더웠다. 그때 민석이 현관 쪽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야, 수진 왔다. 나는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검은 코트를 벗으며 머리를 대충 뒤로 묶는 여자가 서 있었다. 첫인상은 화려하다기보다 지쳐 보인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눈 밑에 살짝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입꼬리는 애매하게 내려와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걸자 그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얼굴 전체가 환해졌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봤던 장면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 어딘가에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친숙함. 여기 내 회사 동기, 이쪽은 같이 프로젝트 하던 뭐랄까 나사 하나 빠진 프리랜서. 민석이 우리를 대충 소개했다. 프리랜서세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다. 네, 디자인 쪽이요. 와, 멋있다. 저는 그냥 회사원, 마케팅팀에서 구르다가 요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계정 같아요. 광고 계정. 농담을 던지는 방식이 허세 없이 솔직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둘이 부엌 쪽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회사 이야기, 서울에서 자취하는 이야기,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이야기, 편의점 1+1 행사에 매번 속는 이야기들, 사소한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번쩍이는 문장들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내 생각이 내 건지 회사 건지 헷갈려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졸다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도 까먹을 때 있어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몸은 항상 바쁘고 머리는 항상 긴장 상태인데 마음은 어디에도 제대로 붙어있지 못해 떠돌고 있는 느낌. 나는 그게 내 모습 같기도 해서 끌렸는지도 몰랐다. 파티가 끝날 무렵 우리는 둘이서만 따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술과 말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이미 파티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 집이 어디세요? 내가 물었다. 공덕역 근처요. 언덕 많은 공네. 저도 그쪽인데 좀 걸으면서 갈래요? 그네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끝자락에 서울 밤 공기는 차가웠다. 우리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허공에 떠오르는 걸 보며 걸었다. 편의점 불빛, 늦게까지 켜진 카페, 택시를 잡으려다 포기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런 풍경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한가운데를 조금씩 내보였다. 어릴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겁이 나서 한강만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 회사 첫 출근 날 퇴근 전까지 계속 화장실에서 토했다는 이야기. 프리랜서로 산다는 게 대단해 보인다고. 근데 너무 불안하지 않냐고. 부럽지만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 그때 이미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닮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빨리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주말 카페, 퇴근 후 홍대 골목, 비 오는 날에는 술집 말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캔맥주를 마셨다. 그녀는 자주 웃었다.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조용해졌다가 다시 사소한 이야기를 꺼내며 마음을 숨기곤 했다. 가끔은 내 인생이 임시 저장된 상태 같아요. 저장은 눌렀는데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 안 되는 느낌.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럼 나는 초안이겠네. 제출 못하고 계속 고치는 문서. 그녀가 대답했다. 그 대답이 좋았다. 진짜 마음이 섞인 농담처럼 느껴져서. 시간이 지나 우리 둘은 별다른 선언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 마포구의 오래된 투룸, 남향이라고는 하는데 막상 안에 들어오면 볕이 잘 안 들어오는 그 흔한 서울의 집. 계약서에 둘이 같이 이름을 올리고 이사날 함께 박스를 뜯었다. 처음 밤에는 침대 조립이 끝나지 않아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허리가 아팠는데도 내내 웃음이 나왔다. 그때 수지는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제일 편안해 보였다. 현관문 열고 들어와 가방을 던지듯 아무데나 놓고 양말도 제대로 안 벗고 소파에 쓰러져서 나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회사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잠드는 사람.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그녀가 팀장으로 승진한 그 해였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그녀는 카톡으로 오늘 회식 무조건 있음, 나 팀장 됐음 이라고 보냈다. 그 다음에 붙은 이모티콘은 눈물나게 웃고 있는 곰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찌릿했다.
기뻐기도 했지만 어쩐지 불길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나 팀장이다, 팀장을 계속 중얼거렸다. 축하해. 진짜 고생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야근을 하고 어떻게 눈치 싸움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팀장이 된다는 건 단순히 자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그녀를 우리 사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했다. 승진 후 그녀의 야근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밤이 10시, 11시, 자정 넘겨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예전에는 늦으면 카톡으로 오늘 좀 늦어 라며 사진도 보내고 퇴근길 지하철 안 공기 안 좋다며 투덜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 좀 바쁨이라는 말 한 줄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요즘 회사 어때? 팀장 되니까 더 좋아? 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TV를 보며 대충 대답했다. 좋고 나발이고 그냥 죽어나지. 윗사람들한테 치이고 밑에 애들 챙기다가 내 시간은 하나도 없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던 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클라이언트 누구였는지 알아? 로 시작해서 팀원 중에 누구는 진짜 미쳐버리겠어 같은 이야기들이 한참 이어졌을 텐데 그날은 거기서 끝이었다. 대신 대화 속에 새로운 이름이 가끔 등장했다. 팀에 신입 하나 들어왔는데 진짜 말 많아. 근데 일은 잘해. 이름이 윤재. 팀에서 제일 오래 있는 대리랑 붙여놨는데 둘이 조합이 또 기가 막혀. 나는 대충 웃어 넘겼다. 회사 안 사람 얘기야. 원래 많으니까. 이름 하나 늘어나는 게 뭐가 대수인가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회식과 클라이언트 미팅과 외부 미팅이라는 말이 자꾸 늘어났다. 그렇게 말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이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그 변화가 처음 심각하게 느껴진 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그날은 그녀가 오랜만에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조용히 거실에 나와 커피를 내렸다. 그런데 안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후에 그녀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서 띵 소리를 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날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박혔다. 무심코 눈길을 돌리자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보낸 사람 윤재.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문장 자체는 아무 뜻도 아닐 수 있었다. 회식 얘기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얘기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장면을 불러왔다. 나는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물기 맺힌 머리카락. 수건을 대충 두른 채 나온 수진이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일어났어? 응, 그냥 눈 떠져서. 또 소파에서 잤구나. 허리 아프겠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방금 전 그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문장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나는 말할까 말까 망설였다. 어제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고. 왜 토요일 아침부터 카톡이 오냐고. 그런데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중에 돌아와 나를 더 세게 후려칠지 모른 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순간들이 쌓였다. 회식이라더니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진하게 배어있는 날. 야근이라더니 새로 산 원피스를 굳이 입고 나가는 날. 단톡방이라면서 웃으면서 답장을 보내다가 내가 다가가면 갑자기 화면을 끄는 행동. 그리고 어느 밤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그날은 둘이 같이 집에 있었다.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각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드라마가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수진의 시선은 온전히 휴대폰에 꽂혀 있었다. 화면에서 노란 카톡 말풍선 하나가 올라오고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짧게 진동을 했다. 발신자, 윤대리.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전화 좀 받고 올게. 회사 애들. 금방.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나갔다. 유리문 하나 사이를 두고 나는 TV 화면과 그녀의 뒷모습을 둘 다 볼 수 있었다.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말투의 온도는 느껴졌다.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조금 낮고 조금 부드럽고 때때로 작게 웃음이 섞였다. 아니, 진짜? 그때 내가 그런 말 했어? 그래도 덕분에 재미있었잖아요. 다음에 또, 글쎄요, 상황 봐서.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몇 개 단어들이 바람 사이로 들어왔다. 그녀가 나를 의식해 목소리를 줄일수록 그 낮아진 톤이 더 이상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얼굴은 전과 조금 달랐다. 뭔가 들키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회사에서? 내가 물었다. 응, 그냥 프로젝트 얘기, 별거 아니야. 그 대답이 별거라는 걸 처음으로 확신했다. 그날 밤 그녀가 먼저 잠든 뒤 나는 거실 불만 켜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소파 위에 앉아 있는데 마치 침몰하는 배 안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천천히 조금씩 물이 차오르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다 결국 어느 목요일 밤 나는 선택을 했다.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머리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다. 회사를 나선 그녀의 뒷모습이 현관문을 지나 복도로 사라지는 순간 내 다리는 이미 신발장 앞에 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세탁실 쪽에 켜져 있던 불빛이 희미해졌다. 나는 30초 정도 있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아파트 복도 특유의 싸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몇몇 집에서는 TV 소리와 아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흘러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개의 변명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냥 확신만 하고 끝내자.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잖아. 그래도 최소한 이 모호함 속에서 더는 못 사는 건 맞잖아. 1층에 도착해 로비로 나가니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코트 자락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살짝 튕겼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동시에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뒤를 따라갔다. 완전한 미행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지키는 최소한의 거리 같았다. 수지는 역 쪽으로 가지 않았다. 도로변을 따라 걷더니 골목길을 하나둘 빠져나갔다. 그러다 모퉁이를 돌아 나왔을 때 나는 그 방향이 회사도, 우리가 아는 클라이언트 회사도, 평소 회식을 하던 술집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모텔들이 줄지어 있는 동네. 간판들에는 55 관광호텔이라고 쓰여 있지만 누구나 안다. 이곳이 어떤 종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곳인지. 그녀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간판 불빛이 희미한 비둘기 몇 마리가 건물 난간에 앉아있는 작은 모텔 앞으로 걸어갔다. 간판에는 리버힐 모텔이라고 쓰여 있었다. 낡은 초록색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는 곳, 그리고 그 앞에는 이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패딩에 회사에서 입을 법한 슬랙스, 한 손에는 차키를 돌리고 있는 사람. 얼굴은 멀리서도 잘 보였다. 중간 길이의 머리, 안경, 어쩐지 깔끔하게 생긴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수진의 입가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 번졌다. 왔어요? 멀리서 들리는 그 한마디가 가슴속 어디를 정확히 찔렀다. 그 남자는 다가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회사 동료에게도 하지 않을 법한 제스처.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품 안으로 기대듯 들어갔다. 몸이 이미 그 움직임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나는 차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화면처럼 선명하게 그 장면을 재생하고 있었고 귀는 주변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오직 그 둘의 웃음과 옷깃 스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둘은 모텔 안으로 사라졌다. 카운터 앞에서 이름을 쓰고 키를 받아드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 그리고 끝. 파란색 방번호만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폭발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소리도 빛도 없는 붕괴.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낼 수도 없었다. 사진을 찍을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이 장면이 내 기억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새겨지고 있다는 걸, 그 사실만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시계를 보지 않았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더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결국 나는 발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모텔 안으로 쫓아들어가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 같았다. 현실의 나는 그녀가 있는 방번호 앞에 서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마주하는 것보다 지금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쪽이 덜 잔인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숫자 4개를 누르는 그 짧은 동작마저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동작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냄새가 났다. 현관 옆 신발장에는 그녀의 운동화와 회사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 티테이블 위에는 몇 년 동안 쌓아둔 잡지와 리모컨, 주방 싱크대 구석에 그녀가 아침에 씻어놓고 말려둔 도시락통. 이 집은 여전히 우리 집처럼 보였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고 거실을 가로질러 소파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건너편 아파트들의 주황색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을 텐데 그 삶들도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있을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모텔 앞 장면이 펼쳐졌고 눈을 뜨면 텅 빈 거실이 보였다. 침대에 눕는 대신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꺼풀만 무겁게 내렸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물리적인 감각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해가 뜨고 나서야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피할 수 없으면 마주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도어락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고개만 내밀어 집안을 살폈다. 날 보자마자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앉았어? 응. 밤샜어? 거의. 짧은 대화가 흘렀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 움직임을 서서히 늦추었다. 신발을 벗는 동작, 가방을 내려놓는 타이밍, 모든 것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미팅은 잘 끝났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클라가 말이 많아서 좀 늦었어. 클라이언트랑 모텔에서 봤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보다 훨씬 직설적이었다. 아무런 장식도 완곡어도 없이 그대로.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비어졌다. 눈동자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흔들리고 입가가 굳어졌다. 그리고 금방 방어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뭐라고? 어제 따라갔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네가 들어간 리버힐 모텔, 같이 들어간 남자, 다 봤어.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실내를 메웠다. 진짜야?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응, 진짜야. 그녀는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마치 무너뜨릴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을 세우려는 사람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래서 몰래 따라다닌 거야? 훔쳐보고 엿듣고 그런 짓을 왜 해? 그 순간 나는 조금 놀랐다. 그 말은 내가 예상했던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공격을 선택했다. 내가 뭘 했는지보다 네가 뭘 했는지가 먼저야? 내가 물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 아무리 연인이라도 같이 산다고 해도 다 서로 다 볼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네가 나를 의심해서 일부러 그런 데까지 따라간 거잖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말은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서 있는 자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모텔 앞, 그 장면 이후의 모든 말은 아무리 논리를 갖다 붙여도 정당해질 수 없었다. 프라이버시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 안에는 나랑 살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깨를 내려뜨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부터 알았어? 정확히 말하면 어제 처음 봤어. 대신 느낀 건 훨씬 전부터였고. 내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무슨 변명도 꺼내지 않았다. 눈가에 지친 주름이 잡혔다. 그래,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맞아,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문장. 그걸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는 오래도록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느낌이 먼저 찾아왔다. 언제부터?
나는 일부러 감정을 덜어낸 목소리로 물었다. 몇 달 됐어? 몇 달.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그 단어 자체가 더 잔인하게 들렸다. 우리 둘 사이에서 몇 달이라는 시간은 같이 여행을 다녀오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가구를 하나 고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길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나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언제부터였는데? 승진하고 나서? 그즈음. 누구야? 윤재?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역시 봤구나. 카톡. 토요일 아침이었지.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길게 뱉어냈다.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물었다. 왜였는지. 모르겠어. 처음 나온 대답은 늘 그렇듯 모르겠다였다. 책임을 어디에도 두지 않으려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눈을 피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맨날 치이고 집에 오면 네가 나를 위로해주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패턴처럼 느껴졌어. 위로받으면서도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도는 느낌.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는 나를 팀장이라고 부르고 책임 있는 사람처럼 대하면서도 결국 윗사람들 눈치만 봐야 하고 밑에 애들은 나한테 기대는데 나는 누구한테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집에 오면 네가 좋은 말 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 말마저도 어느 순간 숨막히게 느껴졌어. 뭔가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들고. 그래서 바꾼 게 상대야? 내가 물었다.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새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내 역할, 내 타이틀 이런 거 말고 그냥 웃는 것만 보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 회사욕 같이 하면서도 내 실수까지도 귀엽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말은 날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변명하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나도 네가 날 얼마나 챙겨줬는지 알아. 근데 네 앞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자꾸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았어. 너한테 기대면서도 내가 너무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흐른 거야. 흐른 거야. 그 한마디가 참 편이했다. 책임을 말에서 떼어내고 상황에게 넘겨버리는 말. 흐른 게 아니라 선택한 거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번호 저장한 것도, 카톡에 답장한 것도, 같이 밥 먹으러 나간 것도, 모텔 들어간 것도 전부 너가 매번 선택한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톱으로 테이블 표면을 괜히 긁었다. 미안해. 마침내 그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 글자는 너무 가벼웠다. 나한테 미안해라고 말하기 전에 너 스스로한테 먼저 물었어야 했던 거 아니야? 내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내가 네 곁에 서 있는 동안 네 마음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아이들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 일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 둘만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오늘만큼은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너한테 미안한 것도 사실이고 같이 살면서 쌓인 정도 있어. 근데 그 사람 생각을 안 하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야. 둘 다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제일 나쁜 거 아는데 지금 당장 무조건 너야 라고 말하는 것도 나한테 거짓말일 것 같아. 그 말이 한편으로는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 사이를 완전히 끝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대신 정해줄게.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야? 너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돼.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단단하게 굳혀버렸다. 지금 농담이지? 농담할 기분으로 보이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슬픔, 당황함과 어근함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바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의 잘못으로? 한 번? 내가 잘랐다. 한 번이야? 몇 달이라고 했지? 그 몇 달 동안 몇 번을 거기 갔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네가 모텔 문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이미 여기 있던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스스로 나갔어. 내가 지금 하는 건 그 사실을 그냥 현실로 맞추는 것뿐이야.
나 갈 때도 마땅치 않아. 그건 이제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입안에서 굴러나오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내 자신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밤새 어디에 있다 온 눈처럼 충혈된 눈동자에서 물방울이 주르륵 떨어졌다. 울음을 꾹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였다. 나 진짜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이게 다였던 건 아닌데. 근데 그 옆에 다른 사람도 하나 더 있었던 거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옷장문이 열리고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화장품 파우치를 치우는 소리, 서둘러 챙기는 서류와 노트북, 회사 아이디 카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살던 시간들이 하나씩 상자에 담겨 트럭으로 실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상자에는 내가 아닌 그녀만 들어있었다. 짐을 거의 다 챙긴 후 그녀가 현관 앞에 섰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도 돼? 그녀가 물었다. 응, 나 언젠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었어. 나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싶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했다. 이미 깨진 유리컵을 들고 한때 물을 담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 알아, 나는 대답했다. 근데 사랑이 뜻하던 모든 것들을 네가 스스로 훼손했어. 그걸 되돌리는 건 미안하다는 말도 예전의 추억도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번진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나갔다. 도어락이 다시 한번 삑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이번에는 분명했다. 어떤 관계의 끝나는 소리.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젯밤과 같은 조용함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어제의 조용함은 폭풍 전야였다면 지금의 조용함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진공 상태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안정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안방 옷장은 절반쯤 비어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그녀의 스킨, 로션, 화장품들이 사라져 있었다. 욕실 선반이 낯설 만큼 넓어 보였다. 식탁 위에는 우리가 신혼 때 맞춰 산 커트러리 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수저 4벌 중 이제 2벌만 쓰면 되었다. 싱크대 안에 그녀가 아침에 마셨던 컵이 아직 있었다. 나는 물을 받아 그 컵을 천천히 씻었다. 별것 아닌 동작인데 그게 이상하게도 의식처럼 느껴졌다. 여기까지 라는 표시와 이제부터 라는 출발선 사이에 서 있는 느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내가 몇 번 본 적 있는 결혼식 때 사회를 봤던 그 동생. 형부, 언니 연락돼요? 반가운 말투와 약간의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지금은 안 될 거야. 어제 밤부터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안 갔다 그래서 혹시 형부랑 뭔 일 있었나 싶어서.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모텔, 다른 남자, 거짓말, 싸움, 이별.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와 그녀 사이의 일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게 싫었다. 이 상처만큼은 최소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 싶었다. 그냥 언니가 좀 정리할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형부는 괜찮아요? 이 질문에는 이상하게도 금방 대답이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는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녀의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향해 던지는 약속 같은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쌓인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골목으로 뛰어나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오늘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늘 이별을 통보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내 이야기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인정하게 되었다. 베란다 난간에 기대서 나는 마음속으로 몇 가지를 정리했다. 나는 속았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로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줄 알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더 깊게 박혔을 뿐이다. 배신의 가장 잔인한 면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다는 걸 이제 안다.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날들,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밤들, 나를 속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속이고 있던 시간들.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세계로 옮겨간 거야. 문제는 그 세계에는 나는 없었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조금 편안해졌다. 마치 누구 젊으시다를 따지는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냥 사실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느낌. 해가 져갈 무렵 나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잡동사니들을 치웠다.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장에 버리러 나갔다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생각보다 멀쩡했다. 눈밑이 약간 어두워졌을 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눈빛은 예전과 다르게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다. 더 이상 모르겠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웠다. 베개 하나가 텅 빈 자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던 사람은 없었다. 대신 숨소리가 편안했다. 이 모순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외로웠다. 분명히. 그런데 동시에 묘하게 숨통이 트이기도 했다. 이제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거짓과 불안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도 집 나간 사람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 한 번은 실수였을 수도 있지.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릴 때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아니었다. 돌아온다 해도 그 발걸음은 이미 다른 문을 통과하고 온 발걸음이다.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예전처럼 웃는다고 해도 그 웃음 안에 껴있는 그림자를 나는 영원히 볼 것이다. 그 상태로는 진짜로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 이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배신당한 사람이 선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나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그녀를 잃은 게 아니다. 그녀가 나를 놓고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언젠가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믿음을 다시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지만 그 공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이런 허전함을 건너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문이 닫혔고 관계는 끝났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게 되었다.